안녕하세요. 건설시공학 최재남입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 그 추석 주하고는 연휴들이 많아서 푹 좀 잘 쉬었겠네. 이번 시간에는 6주차, 이번 시간에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되겠어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조로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공사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아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만큼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중요한 공사라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서 거푸집하고 철근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에 대해 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의 재료적인 재료,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콘크리트 중에서 특수 콘크리트,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서 가장 핸디캡인 균열, 균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를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 질 거예요. 어, 자, 어, 콘크리트는 뭐냐? 콘크리트는 어, 시멘트하고 굵은 골재하고 잔골재를 물에 섞어서 혼합해서 만든 게 이제 콘크리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재에서 압축 응력을 부담하는 자재다. 콘크리트 철근은 인장 응력을 담당하는 자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 누르는 능력을 보담하는 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를 얘기할 때 압축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축 강도 21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은 제곱센티미터 1제곱센티미터당 210kg의 압축력을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여러분들이 압축 응력을 받아주는 거다. 그런 걸 꼭 기억을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 보면,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들이 좀 나와요. 용어들이 나와서 용어들을 우리가 용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지 뭐 시험 문제도 좀 풀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즉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물하고 넣고서 섞으면은 보통 2시간 정도 된 뒤에 또 이게 이제 굳기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뒤면 다음 이제 경화라 그러는데 일단 경화가 끝나요. 그래서 그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면 이제 경화가 끝난다. 이제 그 뒤부터는 우리가 굳은 콘크리트라 그래. 그래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우리가 굳기 전 콘크리트, 즉 2시간, 120분 비빈 다음에 120분 되기 전까지 콘크리트를 우리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즉 액체처럼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액체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공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커빌리티를 해서 이거 이제 시공할 때 그 시공 능력, 어빌리티가 이제 영어로 이제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시공 연도라 그래요. 그래서 작업의 난이도 정도 및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작업성의 난이도. 그러니까 작업을 굳으면은 이게 이제 작업을 못하죠, 콘크리트가.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 물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작업하기가 쉬운 상태. 이거를 시공연도라고 해요. 시공연도가 좋다 그러면은 이러기가 좋다. 콘크리트 타설하기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공연도가 왜 이제 좋은 이제 시공연도를 좋게 하는 방법은 뭐 물을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공기량을 많이 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하고 그래요. 어, 시공하기가 어떠냐 이걸 나타내는 게 시공연도고, 반죽 질기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콘시스턴시라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질기야 이거는. 콘크리트 유동성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죽 질기가 많이 지르면 시공연도가 좋아요. 시공연도가 좋은 거예요. 질기가 많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질기가 좀 안 좋은데도 시공연도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반죽이 이제 지르면은 시공 1억이야 그만큼 좋으니까 시공연도라고 그러고, 그 대신 반죽 질기를 덜 질게 하고 시공연도가 좋게 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반죽 질기라는 거는 대부분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물을 안 넣고 시공연도가 좋게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혼화제를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압송성은 펌퍼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펌프 하면은 콘크리트, 이제 우리가 물을 뿜어 올리는 걸 펌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펌프, 콘크리트의 그 펌프, 그 콘크리트를 밀어 올리는 그런 성질을 압송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펌프용 콘크리트 워커빌리티를 판단하는 척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콘크리트 펌프카가 잘 쉽게 밀어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압송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뻑뻑하면, 이것도 물기가 없어서 뻑뻑하면은 이게 그 콘크리트 펌프카가 올리기가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히기도 하고 막 그래.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콘크리트 펌프의 폐색이라고 그래. 막히는 걸. 막히면 그러니까 거기 콘크리트 관을 또 해체를 해서 막힌 걸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 우리 말하자면 시공 연도가 안 좋으면은 이제 그렇게, 합성성이 안 좋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런 이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시공연도나 반축질기나 합성성,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물이라든가 공기량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약간 이제 용어가 이제 좀 다르게 사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시공연도, 반죽질기, 압송성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쓰면 돼. 그렇게. 그다음에 성형성은 콘크리트는 거푸집에다가 넣고 하는 거잖아. 거푸집으로 모양을 내고 그 속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거푸집 모양대로 콘크리트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경우는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동그랗게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걸 성형성이라 그래. 이런 걸 마감성은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마감성이라고 그러고서,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의 장점과 단점은, 콘크리트 공사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는 다른 자재에 비해서 압축 강도가 커요. 그래서 철근이 인장 강도를 담당을 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담당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구조재 중에서 그 가성비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리고 그 거푸집을 이용해서 이미 형상, 그러니까 동그랗게도 만들고, 네모나게도 만들고, 장방형으로도 만들고, 아주 만들고 거푸집 모양대로 만드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이 비교적 단순하죠.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이게 콘크리트가 무게가 또 무거워요. 콘크리트는 1큐빅미터, 1세제곱미터당 2.3톤이나 돼. 톤, 무게가. 무게가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양생을,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양생을 관리를 해야 돼. 수분 양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양생 방법이 이제 있는데, 그 양생을 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설계 시에 요구하는 강도까지 다 나오려면은 28일, 우리가 28일 그 양생을 한 그 강도를 우리가 설계 강도로 사용을 해요. 28일 동안도 양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는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균열. 이게 이제 양생 시에 제대로 양생을 안 넣는다든가 하면 수축이 온도가 또,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수축, 팽창이 발생을 해가지고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면 꼭 균열 같은데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균열이 발생하면은 그 균열 부위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된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숙련도 및 관리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 시에 제대로 밀실하게 타설이 안 되면은 곰보가 발생한다든지, 또 콘크리트 타설 시에 또 물을 섞는다든지 하면 강도도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일단은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의 시설, 건축이라든가 토목의 구조물들은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콘크리트의 재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콘크리트 재료는 물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시멘트, 그 다음에 혼화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콘크리트에 쓰는 물은, 물이 거기에 이제 물 속에 무슨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수돗물 정도, 지하수물 정도,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또 이게 바닷물도 안 되고, 이 바닷물에 이제 소금기들이 있어서 그 안에 철근이 견뎌주질 못해요. 그래서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되고, 이 물은 시멘트하고 섞여서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그 주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물은 반드시 깨끗한 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고, 용적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물은 깨끗한 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가 이제 콘크리트 성분 중에서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이 시멘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멘트의 성분이라든가, 시멘트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둬야만이 우리가 콘크리트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 자, 시멘트의 성분은 우리나라의 시멘트 만드는 공장이 전부 강원도 쪽에 있어요. 강원도 영월, 삼척 이쪽으로. 왜 그쪽에 있냐? 시멘트의 주 성분이 석기석이야. 석기석이라고 써있죠. CaO. 이게 이제 주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쪽 강원도에 석회석, 산에 있는 석회석이 그쪽에 다 있어. 그래서 단양이라든가 영월 가면은 석회석이 녹아가지고
동굴, 석회석 동굴들이 많이 있죠, 그쪽은. 그래서 그쪽이, 석회석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시멘트 공장들이 그쪽에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석회석은 많아요. 석회석이 많아서 시멘트 만드는데 재료는 걱정을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이 시멘트를 만들려면은 이 석회석하고 요 규석, 뭐 이런 거, 점토, 이런 걸 섞어갖고, 어, 이거를 열로 구워요. 열로 1500도씨 정도 되는 그 열로 구워서 만들기 때문에 이 시멘트가 아주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굴뚝산업이야, 이게 시멘트 공장들이.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저 지구 온난화 주범이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는 이 시멘트를 잘 안 만들고 조금 이제 우리나라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만들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만들긴 만들고 있지. 자, 그렇게 그래서 석회석이 주성분이고 석회석에 여기 이제 그 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수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다음에 이제 규석, 점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시멘트의 그 붓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시멘트의 성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시멘트는 우리가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시멘트는. 첫 번째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는데, 포틀랜드가 영국 지방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시멘트를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그 포틀랜드의 지방에 있는 산인가 그쪽에 색깔하고 비슷하더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뒤부터 포틀랜드 지방에서 개발한 시멘트다 해서 포틀랜드 시멘트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이게 이제 시멘트 생산량이 90% 정도로 차지하고 다 이제 토목건축공사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우측에 쌍용 시멘트라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붙여놨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건데 이게 다 포틀랜드 시멘트고 밑에 이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요거는 조강이라는 얘기는 조속히, 그러니까 빨리 굳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빨리 굳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빨리 굳게 하는 걸 이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굳으니까 금방 그 시멘트 그 공기가 좀 빨라지겠죠. 빨리 굳으려면 온도가 더 높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이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강 포틀랜드는 동절기, 그러니까 겨울에 물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이 잘못하면 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가 수화작용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절기에는 그래서 빨리 굳게 하려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시멘트의 아까 시멘트 성분 중에서 석회하고 규석하고 점토 알루미나 성분들이 들어간다는데 요거는 그 석회석에다가 석회하고 알루미나 성분을 많이 좀 그걸 조정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강도가 7일 동안 양상해서 얻을 강도를 3일 만에 발현을 할 수가 있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건 또 오히려 이건 늦게 강도를 늦게 발현시키는 거. 발현시키는 걸 우리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늦게 하느냐? 한여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뜨거운 그 온도, 외기 온도가 30도 이상 뜨겁죠.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의 수하열에다가 애기 온도에다가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빨리 굳어요, 콘크리트가. 그러면서 이 건조 수축, 그러니까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콘크리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천천히 굳게 한여름에 더운 날에는 천천히 굳게 해서 균열 발생을 천천히 균열 발생을 적게 하려고 이런 또 시멘트를 써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하열이 좀 낮다 그랬죠. 그만큼 열을 이제 갑자기 열이 안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콘크리트에서 나올 텐데,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굉장히 두께가 두꺼운 거,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는 이 수하열이 높아가지고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섞어요. 그래서 댐 공사, 뭐 포장 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한여름에 더울 때 많이 사용된다. 초기 강도는 늦다 이거죠. 이거 천천히 굳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시멘트라고 그래서, 이 시멘트에다가 이런 걸 이제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먼저 플라이애쉬 시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라이애쉬는 뭘 플라이애쉬라고 그러냐면은 화산재를 우리가 플라이애쉬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확 올라가잖아. 그게 이제 바닥에 쌓이죠. 바닥에 쌓인단 말이에요. 요걸 플라이애쉬라고 그래. 그래서 요 플라이애쉬가 이것도 시멘트 이것도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 때 넣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섞어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없죠.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동성이 좋고, 유동성이 좋다는 건 그만큼 물을 더는 것처럼 이렇게 그만큼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라이애쉬 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로 시멘트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내, 윤곽로에서 나오는 그런 말하자면 슬래그라 그러는데, 요걸 섞은 거예요. 요걸 섞은 건데, 요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요거는 이제 포항제철이라든가 광양제철, 현대제철, 이런 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거기서 나오는 걸 갖다가 섞어서 써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화학 저항성이, 내구성이 높고, 화학 저항성이 크고, 수하열이 낮다. 중용열 시멘트의 역할을, 이제 저걸 넣음으로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스 콘크리트, 이런데 매스 콘크리트 타서 그러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실리카 시멘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이것도, 규산질의 혼합한 시멘트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플라이애쉬하고 고로 시멘트, 이런 건 우리가 혼합 시멘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플라이애쉬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아까 이게 얘기한 화산재도 이제 쓰고도 하고,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태우면 석탄재, 이런 것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걸 플라이애쉬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나 시멘트는 요거는 굉장히 빨리 굳히는 거를 우리가 알루미나 시멘트라고 그래. 알루미나 굉장히 빨리 붙이는 거를. 그러니까 1일에 28로 강도를 낼 수 있다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부분에 사용을 해요. 이거는 아주 급하게 굳혀야 될 때가 있을 때 긴급 공사에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 백색 시멘트는 색깔이 하얀 걸 백색 시멘트라고 그래. 백색 시멘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백색 시멘트, 백시멘트라고 그 사진도 있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화장실, 여러분들 뭐 화장실 다 집에 가면 화장실 있잖아. 어디나 다 화장실 타일 붙이고 난 뒤에 그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은 보면은 하얀색으로 메꿔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줄눈용으로 보통 많이 써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데 마무리 공사에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변기 밑에 이렇게 땜빵을 때울 때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기타 시멘트라고도 하고. 자, 시멘트의 특징은 시멘트의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CaO 석기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CaO 플러스 H2O가 이제 물이죠. 물이 이게 서리 비벼서 이렇게 합치면은 CaOH2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요거 생기면서 수화열이 그 열이 발생을 해. 그래서 콘크리트 이렇게 물을 섞어서 비벼놓은 콘크리트에 손을 집어넣으면은 콘크리트가 뜨뜻해요. 열 때문에. 열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실제로 콘크리트에 손을 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요 CaOH2, 수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강알칼리성 물질이에요. 요 수산화칼슘, 칼륨, 뭐 이런 것들 뒤에 OH가 들어가는 것들이 알칼리성 물질이야. 여기 특히 그 수산화칼슘하고 수산화칼륨은 강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pH를 나타내죠. pH 12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라도 콘크리트 이렇게 뭐 손이라든가 이렇게 묻힐 일 있으면 꼭 고무장갑을 끼고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 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저 철근에 그 철근의 막을 이렇게 부식이 안 되도록 막을 싸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녹이 안 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요 수산화칼슘이.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견뎌주는 거야. 녹 안 슬고. 뭐 50년, 100년 이렇게. 그래서 그 역할로 인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저게 이제 수산화칼슘이 뭐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은 뭐 그냥 뭐 주구장창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저게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가 있죠. 그 CO2를 만나면은 저게 다시 바뀌어. 그게 이제 CO2를 만나면 탄산칼슘으로 바뀌어요. 탄산칼슘으로 바뀌면서 알카리성이 떨어지고 중성으로 바뀌어요. 탄산칼슘이 pH 7 정도로. 이걸 우리가 탄산화라고 그래. 탄산칼슘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철근에 그러니까 이제 녹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녹이 슬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콘크리트 수명이 거의 다 됐다.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녹이 슬면은 철근이 녹이 슬면은 이게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철근이 이제 콘크리트가 깨져 떨어져 나오죠. 이걸 우리가 박리라 그래. 콘크리트의 박리. 그래서 콘크리트 박리가 시작되면은 이제 콘크리트 수명이 많이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박리가 시작되면 부분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멘트의 그 성질을 알아야만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멘트는 물하고 섞어서 이게 이제 수화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경화가 된다. 수산화칼슘으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시멘트는 입자가 아주 고우면 고울수록 분말도라는 거는 이제 그 분말도라는 거는 이제 시멘트의 그 표면, 시멘트 입자의 표면이 뭐 이제 그 표면의 합계를 우리가 분말도라고 하는데, 분말도는 그만큼 입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입자가 곱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수화가 빨리 진행된다. 빨리 진행되니까 그만큼 수화열도 많이 빨리 발생하고 초기 강도가 증가하니까 그 균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밑에는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골재는 우리가 뭐 이제 잔골재, 모래, 자갈을 우리가 골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콘크리트 중에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78 내지 80%다. 다 이제 대부분 대부분 다 골재죠.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는 이제 수분들이 섞여 있는 거고, 이 골재의 강도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도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잔골재는 뭐 이제 저런 거를 10mm 채, 우리가 이제 채가 있는데 뭐 10mm면 뭐 이제 그 전부 다 통과하고 5mm 채 95% 이상 통과해야 된다. 그다음에 굵은 골재는 우리가 자갈을 굵은 골재라고 하는데 5mm 채는 전부 다 이상 남는 거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굵은 골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래 자갈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요. 뭐 이렇게 크기는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 이 자갈 골재에도 이 유기불순물, 뭐 흙이라든가 뭐 유기불순물 이런 것들이 나무 찌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죠. 콘크리트 속에 넣을 때 아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골재 요구 조건은 뭐 2.5 이상이고, 보통 철근 콘크리트가 2.3이라고 그랬어요. 2.3. 그러니까 2.5 이상 돼야지 그 콘크리트 강도가 이제 2점 나오지. 아주 강도가 이제 높아야 돼. 그래서 비중이 높다는 건 강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다음 흡수율은 3% 이하. 잎도는 이제 둥근 잎형의 하천모래라고 돼 있는데, 좀 하천모래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바다에서 뭐 모래 파올려서 바닷물에 뭐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자갈, 그 골재를 산에서 암을 파쇄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부숴가지고 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동그랗게 생긴 하천의 하천의 자갈이 가장 좋다. 강도나 품질 관리에도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갈도 우리가 이제 산에 있는 큰 암을 이제 깨서 이제 자갈로 쓰는데, 우리가 그걸 깬 자갈이라고 그렇게 그래요. 깬 자갈에는 또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는 그런 그 반응을 일으켜요. 그 깬 자갈 속에 그 실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골재들이 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긴 한데, 워낙 이제 사용량은 많고 하천에 골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그렇게 깬 모래를 많이 쓴다. 거의 깬 자갈을 쓰고, 자갈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혼화 재료는 시멘트 중량이 50%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혼화 재료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혼화재는 아주 조금 몇 프로, 2, 3%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혼화재라고. 혼화재, 어이 요게 좀 틀려요. 그래서 혼화재는, I는 A제는 에어 엔트레이닝 에이전트라 해서 이건 에어가 공기죠.
공기 연행, 뭐 공기 연행제. 그래서 이것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이렇게 잡아 넣는 거야. 왜냐하면 그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베어링 역할, 그 공기가 이제 볼 베어링, 골재 사이에서 볼 베어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에이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을 거 아니냐. 문제는 에이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강도가 또 약해지는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젤은 보통 4에서 6%만 넣는다. 그렇게 그 이상 넣으면은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감수제는 콘크리트 속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좀 적게 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수제인데, 뭐 이제 그 공기 대신에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켜서 유동성을 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응결경화 촉진제는, 응결경화는 빨리 굳게 하는 거. 뭐 포트랜드 시멘트도 있지만, 뭐 그것도 있지만, 이런 또 그 혼화제가 있어서, 거기 콘크리트 속에 넣으면은, 빨리 굳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 빨리 굳게 하는 거를 응결경화 촉진제라고 그러고, 응결지연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용열 시멘트처럼 응결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 이것도 여름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수제는 이제 그 물을 이제 차단하는 걸 우리가 방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콘크리트 뭐 슬라브라든가 옹벽 같은 경우 외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콘크리트 공구를 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소속기라든가 석분 이런 것들이 이제 방수제로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혼화제다. 그다음에 발포제는 콘크리트 속에 발포, 공기, 그러니까 우리 가스라든가 뭐 이런 걸 발생시켜 갖고 우리가 이제 스펀지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발포제라 그래. 이건 어디다 쓰느냐? 보통 이게 이제 기포 콘크리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방바닥 코일 그 밑에에 보통 써요. 왜냐하면 단열재로 밑에 집하고 단열재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쿵쿵거렸을 때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포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거기에 쓰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 스펀지처럼 그렇게 공기들이 뽀글뽀글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발포제다. 방청제는 이제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 부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유동화제는 마찬가지로 시공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도록 하는 게 유동화제다. 유동성을 개선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도 이렇게 그 단어를 보면은 대충 또 어디에 쓰는 건지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혼화재. 혼화재는 이제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야, 이제. 그래서 포졸란은 시멘트가 수화할 때 생기는 수산화칼슘. 뭐 시멘트가 물하고 만나면은 치산화칼슘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 거랑 화합해서 이렇게 불용성 화합물을 만드는 실리카 물질을 하면 미세 분재력, 뭐 이런 것들이다. 포졸란은. 그래서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 해수 등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 수밀성 등 성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로 뭐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착색제는 콘크리트 색깔을 좀 틀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색깔을 뭐 빨갛게도 하고 초록색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착색제라고 그래요. 이거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은 그 위에다가 이거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뿌려서 이렇게 마감 짓고 그러면 마감 짓고 하는 걸 우리가 착색제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다 보면 물시멘트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시멘트, 물과 시멘트의 비야. 물과 시멘트의 비를 우리가 물시멘트 비, W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이 100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은 물이 많다는 얘기죠. 물이 많으면 어떻다 그랬어? 시멘트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진다 그랬죠. 근데 물이 적으면은, 이게 물이 적으면 너무 뻑뻑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워. 아까 시공연도라고 그러죠. 시공연도가 안 좋아. 유동성이 안 좋아. 물이 너무 적으면. 그래서 물이 가장 적합한, 적합한, 이게 얼마, 딱 그 적합을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할 때 우리가 요 물시멘트비를 일반적으로, 60% 정도를, 사용해서 해요. 근데 이제, 시멘트가 수화작용을 하는 데는, 보통 25%만 있으면 되고, 여기 시멘트가 경화하는데 필요한 물은 시멘트 중량의 35에서 37% 정도인데, 순수하게, 수화작용만 하는 데는 25% 정도면 되고, 요 정도, 최소한도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 35에서 37% 정도만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경화에 필요한 물보다 더 많은 나머지 물은 우리가 자유수라고 하는데, 자유수는 나중에 이제 그 콘크리트 속에서 들어있기도 하고, 또 마르면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해서 콘크리트 속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강도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적어진다. 이렇게 어, 그 알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 강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시멘트 강도는 물시멘트비와 반비례한다. 즉 물시멘트비가 높으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강도는 작아지고, 물시멘트비가 작으면은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60%, 그래서 60%를 일반적으로 60% 물시멘트비 60%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수중에서 타설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보통 55%,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골재 품질은 아까 골재 이제 자갈하고 모래라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이건 품질이 강도라든가 또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으면은 당연히 콘크리트가 약해지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양생은 우리가 그 콘크리트는 설계할 때 우리가 콘크리트 양생을 28일 강도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8일 동안 양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양생을 수중 양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또 굉장히 그 강도가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양생은 적당한 온도의 수분을 공급해서 콘크리트의 경화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되면은 강도의 70%가 발현되고, 여기 발현되는데, 요때 7일까지는 아주 굉장히 그 수분을 충분히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수분이 공급이 없으면 우리가 수중량, 그 수분 공급이 물속에서 양생을 하게 되는데, 강도의 30%나 30% 정도나 잃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겨울철 같으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얼게 되면은 50% 강도를 잃게 된다. 그래서 양생을 아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여름철에는 빨리 물이 증발되니까 그 증발되지 않도록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겨울철에는 얼지 않게 양생을 해줘야 해서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온도를 4도 이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혼화 재료는 적절하게 해가지고 배합은 우리가 이제 섞는 거를 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간에 몰리지 않도록 잘 배합을 해야 되고, 타설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다짐이라든가 어디 비는 데 없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고 다른 거를 넣으면 그걸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자,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는 얼마만큼 시공을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시공연도라고 그러죠. 시공연도가 높다는 거는 시공하기가 그만큼 쉽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제 시멘트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시공연도에 영향을 주죠. 시멘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입자가 더 고운 거, 분말도가 고운 거는 빨리 굳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굳기 때문에 빨리 굳으면은 결국 시공연도는 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골재는 둥근 골재가 좋은데 둥근 골재는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다 이제 쇠석이라고 하는데 깬자갈 같은 경우는 시공연도가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는 거는 이제 제일 이제 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치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자갈이 크면 클수록 시공연도는 좀 떨어지고. 치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공연도는 좋은데 강도는 저하된다. 그 다음에 잔골재열도 마찬가지고요. 잔골재는 우리가 모래를 잔골재라고 하죠.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좋죠. 모래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굵은 골재, 자갈이 포지션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더 안 좋죠. 그래서 모래가 많으면 시공연도는 좋은데 강도는 저하되고, 물은 이제 물 시멘트 비해서 설명을 했고요. 물이 많으면 이제 당연히 시공연도는 좋지만 강도는 저하된다. 혼화재 공기량도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연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콘크리트 시공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자, 이제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건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콘크리트는 레미콘회사에서 지금은 예전에는 현장에서 직접 시멘트, 자갈, 모래 갖다 놓고 비벼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타설을 했는데 지금은 다 레미콘 공장에서 이제 비벼다 갖다가 쓰죠, 사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합 설계는 다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배합 설계를 지금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에 취업을 한다. 그럼 이거 배합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 배합 설계를. 이거 배합 설계를 그러면 배합 설계라는 게 어떤 거냐? 물은 얼마를 넣고, 모래는 얼마를 넣고, 자갈은 얼마를 넣고, 혼화재는 얼마나 넣을 거냐. 이걸 우리가 배합 설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1대 2대 4, 예전에 그렇게도 했는데, 시멘트가 1일 때, 모래는 2고, 그 다음에 자갈은 4라든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콘크리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건물들은 보통 210kg, 이제 21메가파스칼짜리 이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적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할 때, 철근은 몇 밀리짜리 몇 가닥을 넣을 것이며, 요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은, 그 다음에
그 기둥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될 거이며 거기에 맞춰서 콘크리트의 강도는 얼마짜리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야. 요런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21메가파스칼짜리를 우리가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우리가 초고층 건물들 있죠. 50층 이상, 뭐 요즘 100층 이상도 있잖아. 이런 데는 그런 구조물을 견뎌주려면은 더 강도가 더 강해야 돼. 더 강해서 예를 들어서 50메가파스칼짜리, 70메가파스칼짜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도짜리를 이제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강도가 얼마짜리 쓸 건지 결정하는 거를 우리가 설계할 때 그 기준으로 하는 강도를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라고 그래. 설계 기준 강도. 그래서 우리가 그 레미콘 회사에다가 주문을 할 때 우리 현장에 있는 이 구조물은 설계할 때 21메가파스칼 콘크리트로 설계를 했으니까 콘크리트를 21메가파스칼짜리를 만들어 보내주세요. 아니면 24메가파스칼짜리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24메가파스칼짜리 콘크리트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해. 그래서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는 그 주문 받은 대로 강도를 이렇게 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은 얼마나 넣고 그거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강도가 높으면은 뭐 시멘트가 더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자갈도 더 강도가 더 높은 게 있으면 그걸로 사용을 해야 될 거고, 물도 이제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대신 유동성을 고려해서 공기량을 좀 더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요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해서 그걸 배합을 해서 그게 굳었을 때 주문자가 21메가파스칼짜리로 주문했으면 그 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 강도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그게 이제 그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게, 매일매일 틀릴 수가 있어요. 습도가 틀리면은, 습도가 건조하냐, 또 습하냐, 또 모래 속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 그래서 이 모래 속에 물기가 얼마가 있는지, 자갈 속에 얼마나 물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그 컴퓨터로 다 이렇게 그 배합 설계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그걸 배합한 다음에 또 강도를 그게 이제 시료를 만들었다. 나중에 압축 강도 자기들이 그 배합원 그거 가지고 또 강도 테스트까지 다 해. 그래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강도가 나왔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여유있게 하긴 하지. 여유있게 안전율을 주어서 21메가파스칼짜리를 주문하면은 요게 여유있게 해서 한 24 정도 나오게, 더 높게 나오게 해요. 요 높게 나오게 하는 걸 우리가 할증계수라고 그래. 할증계수. 왜냐하면 높으면 상관없는데 낮으면은 강도가 설계한 것보다 낮으면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할증을 둬서 할증을 해요.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압축 강도의 변동을 고려해 설계 기준 강도보다 높게 배합 강도를 결정을 한다. 이제 설계 기준 강도가 예를 들어서 21메가파스칼이면 배합 강도는 24 할증계수를 넣어서 24메가파스칼로 그 배합 강도를 정하고 그 강도에 맞춰서 그 시멘트양, 자갈양, 모래양, 물량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 및 배합 강도는 아까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28일 강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콘크리트 배합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이제 콘크리트 배합을 그 다음에 필요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성을 적합한 콘크리트를 가장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재료의 비율을 정하는 게 우리가 배합 설계다. 레미콘 회사에서 이렇게 배합 설계를 한다. 그렇게
그래서 보면은 좋은 콘크리트란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작업성이죠. 시공연도를 워커빌리티라고 그러죠. 또지는 범위 내에서 물량이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물의 양을 콘크리트는 균일하면서 경제적이 할 것.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콘크리트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배합 설계의 절차를 보면은 물시멘트비를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뭐라고 할까요? 굵은 골재는 골재 그 자갈의 최대 치수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거는 그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지난번에 거푸집 공사할 때 설명을 했어요. 저기 그 피복 두께 이하로 하고 또 철근과 철근 사이에 간격보다 뭐 1.25배 이상 뭐 이하로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에는 25mm 그 굴재를 써요. 여기 보면은 그 우측에 레디믹스 콘크리트 배합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만든 거야. 밑에 이제 고려산업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고려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레미콘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배합 설계 조건, 뭐 사용 재료, 배합표 이렇게 되어 있죠. 배합 설계 조건을 보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어, 표준품목 제품을 쓰고 그다음에 골재 종류에 의한 골재는 굵은 골재는 쇠석, 깬자갈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호칭 강도. 호칭 강도는 요 300kg per 제곱센티미터인데 요게 이제 메가파스칼 단위에 바꾸면 이게 30메가파스칼의 강도야. 요게 이제 배합 강도가 되는 거죠. 요게. 그다음에 슬럼프 45, 뭐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5mm. 여기 25mm로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25mm를 쓰고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쓴다. 그다음에 이제 뭐 28일 강도가 이제 28일 강도를 양성했을 때 우리가 300kg per 제곱센티미터 하고 그다음에 물시멘트비 상한치는 40%로 돼 있네. 40% 같으면 이게 굉장히 그 빡빡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량은 공기량은 4.5%, 보통 4%에서 6%짜리를 쓴다고 그랬죠. 단위 용적 중량은 2.3톤. 저기 세제곱미터당 2.3톤이 요게 이제 배합 설계 조건이고 요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사용 재료가 나오는 거야. 조립률, 실적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배합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에 맞춰서 물은 뭐 150, 뭐 159 kg, 잔골재는 843kg. 요게 이제 요게 단위 그 세제곱 르베당, 그러니까 단위 세제곱미터당. 요 배합표대로 섞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슬럼프치가 이제 슬럼프치는 얼마나 지르냐 요 뒤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잔골재율, 그러니까 모래의 비율을 얼마로 넣을 거냐, 그 다음에 단위 수량, 물은 얼마로 넣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물시멘트비의 결정이 되면은 단위 수량은 이제 거의 결정이 되죠. 이런 것들 시방 배합 산출 조정, 현장 배합 수정, 뭐 이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물시멘트비를 결정을 해서 물시멘트비는 낮을수록 강도가 좋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 반죽 질기야. 반죽 얼마나 지르냐. 그래서 원추통에 이제 3층으로 각 층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려앉은 치수를 뭐 센티미터로 표시해서 한다. 요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슬럼프치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빡빡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작업성이 좀 떨어지죠. 다짐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원추형으로 된 통이 이제 요 30cm짜리야. 요 높이가 30cm짜리 여기에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제 비빔 콘크리트를 이렇게
집어넣고 다져요. 싹 다져. 완전히 다지고 난 다음에 요게 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요 다지고 난 다음에 다진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들어. 요 다진 거 요 그대로 이제 들어 올려. 원주통을. 그러면 요 다진 상태에서 저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다진 다음에 이걸 싹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뭐 뭉개지겠죠. 주저앉겠죠. 물이 이제 섞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저앉았죠. 그 주저앉은 데까지 그 30cm 높이에서부터 주저앉은 데까지 그 거리, 요 높이가 얼마냐. 요거는 이제 요게 만약 12cm다. 그럼 요 슬럼프치가 12cm인 거야. 뭐 15cm다. 그러면 슬럼프치가 15cm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치수가 높으면은 더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반죽 칠기가 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르면 칠수록 타설하기가 쉬워지죠. 그 대신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강도가 약해진다.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딱 항상 물은 이제 강도하고 시공성하고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물시멘트비를 보통 60% 정도로 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공기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4%에서 뭐 5% 정도 해서 워커빌리티라든가 동결용기 저항성 물이 좀 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덜 들어가도 되니까 좀 얼을 확률이 조금은 좀 더 개선이 되겠죠. 여기서 공기량을 몇 프로 할 거냐. 이게 넘어가면은 강도가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4%에서 6%까지도 하는데 보통 4%에서 5% 정도 해요. 공기량.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일반적인 경우는 25mm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면이 큰 거는 단면이 큰 거는 40mm 쓰는데 보통 40mm는 묵은 콘크리트에 쓰는데 뭐 펌프카를 사용할 때 써요. 40mm 철근에서는 잘 안 쓰고 여기 보면은 뭐 묵은 콘크리트의 경우 100mm 이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00mm는 10cm라 크기인데 이거는 콘크리트 펌프로는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펌프를 안 쓸 때 그냥 뭐 램콘 차에서 바로바로 쏟아서 타설할 때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주로 레미콘 회사에서 쓰는 거는 이런 건 100mm 이런 건 안 써요. 보통 25mm하고 40mm를 써요. 그 다음에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모래하고 모래가 얼마나 들어갔냐. 전체 골재 중에서 그러니까 모래와 자갈 혼합 비율이다. 그러니까 잔골재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강도가 약해지는데 이것도 이제 또 너무 안 들어가면은 워커빌리티가 떨어진다. 잔골재율이 뭐 단위 수량은 이제 물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넣을 건지 그 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A제, 감수제 등을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혼화 재료도 뭐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제 콘크리트에 대해 자료하고 비비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콘크리트의 이제 이제 시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콘크리트는 이제 먼저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레미콘 차로 운반을 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다짐을 하고 또 이제 그 콘크리트의 건조 수칙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음이라는 걸 둬요. 그 다음에 이게 다 타설이 끝나면은 이제 양생을 해. 양생은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7일 강도가 중요하므로 그때까지 7일 강도까지 75 강도의 70%가 발현이 되니까 그때까지 뭐 수분이라든가 뭐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28일 강도까지 가야 우리가 설계시에 적용했던 21 메가파스칼이라든가 24 메가파스칼이 나와줘야 된다. 나와주게끔 우리가 양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반 타설 전 점검 사항에서 이제 작업하기 전에 뭐 운반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타설은 뭘로 할 것이며
뭐 그런 기계 기구들은 어떤 거 사용할 것이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반들이 어떻게 조직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비빔 게시부터 타설 완료시까지 시간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120분이라고 그랬죠. 시멘트가 굳기 시작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120분, 2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 근데 여름에는 90분으로 더 빨라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90분 안에 다 타설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설은 어디부터 할 건지, 타설 순서도 이제 미리 정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시간당 타설 양은 얼마나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어, 한 시간에 타설할 수 있는 양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타설해야 될 양이 뭐, 천 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다. 그럼 오늘 하루에 다 천 세제곱미터 다 타설해야 돼. 그러면 10시간 할 것 같으면은 1시간당 100 세제곱미터를 타설해야 되겠죠. 그럼 100세제곱미터 1시간에 하려면은 펌프카가 몇 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그 준비를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자 운반은 콘크리트를 이제 운반할 때는 현장에서 운반할 때는 레미콘차로 와서 현장 내부에서 펌프카로 또 하기도 하고, 펌프카가 안 닿는 곳은 이렇게 손수레, 우리가 이제 리어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도 이제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삽으로 퍼서 타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버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이 안에, 이 버킷 안에다가 레미콘 차에서 부어서 그 타설하는 데까지 이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크레인을 사용해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이거 이제 타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펌프카가 안 닿는 부분에 펌프카가 이제 아주 굉장히 고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사용할 때 이 버킷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펌프카.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다니면서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콘크리트 펌프카에다가 이렇게 요 사진에서 보면은 레미콘 차에서 콘크리트를 여기다 보면 저 펌프카에 보면은 이 콘크리트 펌프로 밀어서 이제 타설 할 부위까지 이제 밀어내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우측에 사진에 나와 있죠. 이렇게 타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이 장비로 다 해요. 그래서 이건 펌프카의 규격에 따라서 펌프카가 이제 큰 거는 뭐 그만큼 더 멀리 좀 타설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거는 뭐 조금 거리가 짧은 데에서 조그만 거, 좁은 데서 이런 데서 또 그런 데서도 사용하고. 이거 말고 이제 콘크리트 펌프라는 것도 있어요. 펌프. 그건 이제 이건 차로 안 생기고 그냥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이제 콘크리트 펌프라 그런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타설할 때까지는 외기온도 25도씨 초과시. 그러니까 한여름에 더울 때는 90분 이내 타설을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90분이 넘어가면은 굳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타설하면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강도가 발현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25도 이하 시에는 120분, 2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레미콘 그 공장의 거리도, 공장이 어디 있는 걸 쓸 건지를 그걸 감안해서 레미콘 공장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라든가 뭐 서울 시내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레미콘 공장은 멀리 A곽에 뭐 떨어져 있다. 그럼 도저히 한낮에는 뭐 한낮에 이렇게는 차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그러면 도저히 120분 이내에 타설을 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주로만 해요. 안 막힐 때. 차 안 막힐 때 밤새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제 이게 이제 콘크리트 펌프라는 거야, 이게.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이제 펌프카는
차로 돼 있어가지고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차로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끌고 다니죠, 차로. 이건 이제 아주 굉장히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CPB라든가 CD하고 조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초고층, 아주 굉장히 높은 그 고층까지 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펌프카를 사용을 해. 이렇게 고층 건물, 그 다음에 수평 거리가 굉장히 먼데 주로 사용을 한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제 뭐 콘크리트 분배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콘크리트 이 펌프로 밀어 올려서 여기가 이 분배기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은 분배기에서 콘크리트가 이제 이렇게 이게 돌리면서 타설을 부에다 이렇게 이 파이프를 이렇게 돌리면서 타설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타설용 기계다. CPB는 요거 이제 요 밑에 사진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콘크리트 펌프하고 조합을 해서 이것도 이제 요 돌려가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고, 요게 또 이제 초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다. 분배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반 콘크리트 펌프카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런 걸 사용을 해요. 자,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이제 하는데, 타설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는 청소를 이제 하는데, 청소는 항상 물청소를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그 콘크리트 그 거푸집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에 수화 작용을 하는데 사용된 물을 빨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 청소를 해서 미리 거푸집이 물을 빨아먹어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 청소를 해요. 물로 한번 싹 찌꺼기 같은 거 싹 다 물 청소를 싹 다 하는데, 단 겨울철에 이제 물이 어니까 물 뿌리기는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청소를 주로 하죠. 물 뿌리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물이 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이제 아까 콘크리트 타설할 때 낙하 높이는 1m 이내로 한다. 이내로. 왜냐하면 콘크리트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재료 분리라는 게 생겨요. 재료 분리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은,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물은 물대로, 물론 물은 이제 시멘트하고 이제 섞여서 이제 저거지만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따로 떨어져, 무거운 거부터 먼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거부터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갈이 먼저 떨어진다고. 그 다음에 모래, 시멘트.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료가 분리돼서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만큼 콘크리트 품질이 안 좋겠죠. 곰보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콘크리트 밀실하게 안 채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낙하 높이는 항상 1m 이내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크리트는 이제 2시간만 지나면은 굳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한쪽부터 쭉 타설을 하고 나오는데, 이쪽 2시간이 넘어버리면은 거긴 이미 굳어가지고 거기 딱딱하게 이미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거기다 또 이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콜드 조인트라 그래. 콜드 조인트. 이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이 콘크리트 타설 그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정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점검을 다 해야 돼. 그래서 타설 전에 거푸집 및 동발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하고, 제대로 견뎌줄 수 있는지, 터지거나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붕괴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또 이제 전기 배관이라든가 또 설비, 슬리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입 철물, 각종 배관, 슬리브 시공 상태도 또 점검을 해야 되고, 타설 구획, 타설 순서를 이제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콜드 조인트를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잘못하면은 이 거푸집이 동바리가 붕괴될 수가 있어서 요 타설 순서는 반드시 기둥하고 옹벽을 먼저 타설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이렇게 타설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그, 그 콘크리트 하중에 의해서 이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은 배치하고 감시자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청소하고 이렇게 타설 전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타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로 이제 요 이제 타설을 지금 밑에 하부 부분을 타설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여기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로 타설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쪽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지금 그 펌프카에서 내려온 슈트, 우리가 이제 고무 호스처럼 생긴 게 있죠. 요거를 갖고 이제 여기 콘크리트가 쏟아져 내려오죠. 요 높이가 쏟아져 내려온 높이를 항상 1m 이내로 해야 된다 이 얘기야. 1m 이내로, 1m도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설을 하고 지금 그 근로자 두 사람이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거, 다짐. 전기로 된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갖고 이제 그 봉상 다짐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이제 하고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제 쭉 타설하고 가면서 이제 이제 다짐을 하고 딱 그 높이에 맞춰서 맞추면은 이제 또 근로자들이 이렇게 마감을 이제 표면을 이렇게 만질만질하게 표면을 딱 하죠. 그러니까 이 표면 이제 또 앞으로도 이쪽에 이제 또 타설을 해야 되는데 좌측으로 쭉 타설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굳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굳으면은 이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짐은 아까 요 봉상 지금 요 사진에서 그 우측에 상단에 있는 다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대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다짐기로 봉상 다짐기인데 다지는데 그 삽입 간격은 60cm 이하에서 윗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거는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인 그런 물이에요. 이제 이걸 봉상 다짐기로 이렇게 쭉 다지면은 그 부분에서 이런 시멘트 물이 이렇게 올라와. 요때까지 다 삽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까지 다 닿도록 해야 되고 가능하면 수직으로 집어내야 돼요. 수직으로 놓고 60cm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찔러야 돼. 그 다음에 철근이라든가 철골이 닿지 않도록. 왜냐하면 철근이라든가 철골이 이게 닿게 되면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치가 바뀐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짐을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요게 보면은 지금 요게 지금 콘크리트 바이브레타 이제 봉상 다짐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요걸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표면을 이렇게 흑선으로 이제 새흑선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마감하고 난 다음에 요 콘크리트의 표면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비닐로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비닐로 이게 이제 보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비닐로 씌워주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어치기. 그러니까 이어치기는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어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어치는 경우, 콜드 조인트가 할 수 없이 생기는 경우는 인공적으로 이제 이어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기둥이라든가 벽은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그 슬라브하고 기둥하고 그 끝부분에 보이 하단에 수평하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다음에 기둥 벽 굳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슬라브를 타설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벽이 중간까지 타설하고 뭐 나중에 뭐 타설을 굳고 난 다음에 타설하지 말아라.
그 꼭대기, 뭐 슬라브라든가 보호 하단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목까지 타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닥 슬라브, 지붕 슬라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단력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 이제 이어치기를 하는데, 그 작은 부분이 전단력이 중앙부 부분이에요. 가운데. 중앙 부분에서 이어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중앙 부분에다 일부러 수직으로, 이어치기 할 때 수직으로 이어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수직으로 막아 놓고, 타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막음 재료를 빼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어치기를 해요. 이제 캔틸레버라든가 누수 이제 나중에 굳고 난 다음에 이어치기 치는 부분은 콜드 조인트가 생긴다 그랬죠. 이런 부분은 이제 물이 이렇게 샌다든가 뭐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한꺼번에 이어치지 않고 한꺼번에 해야 돼요. 캔틸레버는 한쪽이 받쳐지는 게 없이 우리가 이제 그 현관 앞에 발코니 같이 이렇게 나온 부분들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캔틸레버라 그래. 이런 데는 이어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치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한쪽 굳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이어치기 할 때는 그 부분은 이제 레이턴스라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나면은 시멘트에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레이턴스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벗겨내고, 오물 같은 것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여기다 뿌려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어치기를 해요.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줄눈. 콘크리트의 이제 줄눈은 이제, 시공, 시공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공을, 이제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 때문에 균열이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균열이 발생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은 그 균열이 제멋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품질에 굉장히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시공이음을 둬요. 시공이음을 두는 걸 우리가 이제 시공이음이라고 그러고, 콜드 조인트는 아까 얘기했죠. 굳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생기는 것들이 콜드 조인트고, 그 신축 이음은 뭐 이게 콘크리트가 이제 굳은 콘크리트가 나중에 이제 뭐 신축 뭐 늘었다 줄었다 팽창을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균열이 생기니까 이런 그 부분을 아예 이렇게 잘라 놓는 거야, 콘크리트를. 이런 걸 이제 신축이음이라고 그래. 밑에 하단부에 사진에 보면은 콘크리트 포장 고속도로면 같으죠. 포장해 놓고 이렇게 그 신축이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시공이음은 이제 뭐 이렇게 시공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콜드 조인트 아까 설명을 했죠. 경화가 시작된 후에 이렇게 불연속멸 이런 것들이 콜드 조인트라고 했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축이음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음을 둔 거. 지금 하부에 사진 내보면 이건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신축이음, 여러분들 지나가다 다리 교량 옆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해놓은 걸 많이 봤을 거야. 콘크리트 온도 건습 변화에 의해서 신축하는데 그 신축하는 거를 이제 잡아주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신축입니다. 이제 메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제 많이 사용을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를 우리가 메스 콘크리트라고 그래. 여기 뭐 이제 하단부에 좌측에 보면 그림도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신축이입니다. 이제 양생은 아까 얘기했죠. 7일 콘크리트 타설하고 7일까지 그 양생 기간이 강도 발현에 70%를 발현하니까 그때 양생이 제대로 안 되면 품질이 강도가 제대로 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항상 살수를 하고 7일 동안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도 4도씨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 뭐 27일까지 계속 매트라든가 이런 걸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죠, 보통.
보통 7일까지는 필수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콘크리트 양생이야. 그 강도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하루 평균 기온 25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서준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고, 서준 콘크리트, 중용열 시멘트라든가 덜 굳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매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굉장히 두께가 두꺼운 거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그랬어요. 매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우면 수하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속에서는 겉에 표면은 빨리 또 겉에 외기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빨리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균열이 발생을 해.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낮춰줘야 돼. 그래서 파이프 쿨링이라 그래서 뭐 콘크리트 속에 파이프 넣고 이제 뭐 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전시켜 순환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걸 우리가 이제 파이프 쿨링이라 그래. 그래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뭐 이거 물이 잘못 오니까 얼지 않도록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굳게 하는 뭐 조강 시멘트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고, 양생시 이제 5도씨 이상으로 오기 위해서 이건 불을 떼서 온도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양생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좌측에 있는 있는 사진이 이제 콘크리트 다 설명한 다음에 부직포를 덮었죠. 부직포를 덮고 여기다 이제 물을 뿌려주는 거야. 물을 뿌려서 양생하는 것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측에 있는 것도 물이 콘크리트 타설하고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주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 이제 타설하면서 이제 품질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제대로 레미콘 공장에서 나올 때 제대로 이제 요구하는 데 나왔는지를 이제 현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슬럼프 테스트 시험을 해 또. 그래서 슬럼프 시험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린 대로 슬럼프 시험을 하고, 공기량도 또 체크하고 현장에 직접.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우측에 사진에서 보면 슬럼프 테스트 하면서 바로 옆에 이렇게 뭐 밥통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공기량을 테스트하는 기계야. 공기량이 뭐 몇 프로, 우리가 뭐 4%, 뭐 예를 들어서 배합설 개시에 4.2%를 했는데 4.2%가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콘크리트가 다 타설되고 뭐 7일 뭐 지났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푸집을 뭐 빼내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소유 강도가 수직 기둥이라든가 옹벽 거푸집을 탈형을 하려면은 우리가 발현하는 강도의 5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이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하는 것들이 슈미트 햄머라 그래. 슈미트 햄머라 그러고, 이제 뭐 초음파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초음파 콘크리트 법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도 품질 관리하는 것들이고, 또 이제 뭐 아까 재료 분리의 재료 분리 현상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시멘트라든가 자갈, 모래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할 때 타설 높이를 1m 이상으로 할 때는 주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여기 위에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골재만 쭉 있고 제대로 이런데 안 채워진 거야.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료 분리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높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짐을 또 잘해서 이런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하고 레이턴스가 있는데, 레이턴스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은
그, 그 시멘트 속에 있는 그런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쫙 골재는 이제 내려앉으면서 물이 싹 올라오면서 찌꺼기까지 갖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표면에 하얗게 이게 층이 형성이 돼요. 이런 것들을 레이턴스라고 하고, 이제 블리딩은 물이 이렇게 상승해서 표면에 모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블리딩이라고 한다. 타설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제 블리딩이라든가 레이턴스는 이제 이러한 레이턴스는 그 표면하고 이제 그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위에 마감을 할 때도 이 레이턴스가 부착을 안 좋게 해요. 그래서 이 레이턴스는 마감을 한다든가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을 한다든가 할 때는 벗겨내야 돼. 벗겨내야 되고, 블리딩에 의해서 레이턴스가 많이 생겨요. 블리딩이 이제 콘크리트 속에, 물기가 이제 샥 올라오면서, 그런 찌꺼기 같은 걸 끌고 올라가. 그래서 블리딩이 많으면은 레이턴스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블리딩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그만큼 그 콘크리트 속에 물이 좀 적어야 되죠. 물이. 이제 그거를 물이 적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예. 자, 이제 특수 콘크리트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이제 그런 것들 일반 콘크리트를 얘기했고, 특수 콘크리트에는 요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차폐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뭐 매스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중 콘크리트하고 서중 콘크리트는 하면서 얘기했어요.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철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중 콘크리트고, 서중 콘크리트는 여름철에 빨리 굳지 않도록 하는 게 서중 콘크리트라고 했어요. 차폐 콘크리트는 뭐냐? 차폐 콘크리트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4도씨 이하에 타설하는 걸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다 해서 우리가 옆에 보면은 그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 그랬죠. 4도씨 이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덮고 난 다음에 내부에다가 이렇게 연탄으로 불을 펴서 온도를 높이면서 양성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한중 콘크리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천막으로 전부 덮어서 안에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온도를 높여줘요. 이런 거를 이제 한중 콘크리트다. 그 다음에 서중 콘크리트는 한여름에 25도씨 초과할 때 하는 거라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외부에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중용열 콘크리트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 이제 고온식 콘크리트가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빠지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주고 아니면 부직포를 덮어서 물을 뿌려주고 계속 해야 돼. 소신 콘크리트는 25도씨 이상일 때다. 소중 콘크리트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쿨링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파이프 쿨링하고 매스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뭐 냉각하는 하는 것들이에요. 미리 프리쿨링은 이거 자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리 이제 얼음이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차갑게 한 상태에서 하는 걸 프리쿨링이라고 하고, 파이프 쿨링은 콘크리트 속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찬 물을 순환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차폐 콘크리트는 방사선을 차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차폐 콘크리트예요. 이건 굉장히 이건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이 골재 방사선을 막아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두껍고 특수한 또 이 골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 골재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주 그
그 품질 관리를 아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하율이 발생이 적은 중용열 시멘트.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아주 굳게, 이게 중용열 시멘트가 굳는 건 천천히 굳더라도 장기간 강도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용열 시멘트 쓰고, 그 다음에 골재는 여기서 보면 자철광, 적철광, 중정석 이런 것들이 그 방사선을 막아주는 그런 골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량 골재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특수 콘크리트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강원도 쪽이라든가 경상남도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그 경상북도 동해안 쪽으로 그 발전소 있죠. 원자력 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된 그 콘크리트들이 다 차폐 콘크리트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양은 아까 얘기했고, 또 뭐 일반 콘크리트나 똑같고. 자, 수중 콘크리트는 이제 물속에서 타설하는 게 수중 콘크리트인데, 문제는 이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물속에다가 막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하고 섞여 버리겠죠. 콘크리트에서 이게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수중에서 물속에서 타설할 때는 트레미간 공법이라고 그래갖고 거푸집을 물속에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트레미관이 뭐냐면은 흑막이 슬러리월 공법 할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야. 이 관을 거푸집 맨 하단까지 밀어넣고 펌프카로 콘크리트를 밀어넣는 거야. 맨 하단부터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꽉 채워지면서 물을 위로 밀어 올리겠죠.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야. 밀어 올리면서 콘크리트가 최대한 물하고 안 섞이게 그렇게 타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트레미간 공법이고, 프리팩트 공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갈을 다 채워. 자갈을 채우면서 파이프로 그 밑에 하부에다가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래하고 시멘트 섞은 걸 갖다가 밀어 이제 고압으로 하부부터 채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갈과 자갈 사이를 이 고압으로 채우니까 다 채워지겠지. 채워지면서 물은 또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물하고 안 섞이게 하는 방법이다. 수중 콘크리트는 그렇게 타설한데, 뭐 콘크리트 펌프 공법도 마찬가지로 펌프로 넣는 거고. 그다음에 매스 콘크리트는 두꺼운 콘크리트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부재담는 보통 80cm 이상, 그러니까 두께가 80cm 이상인 콘크리트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m 넘는 콘크리트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매스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제 해서 특별 관리를 해줘야 돼. 그 양생에서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주로 이제 교량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미리 응력을 준 콘크리트라고 해서 콘크리트 속에다가 강연선, 강선을 넣고 미리 당기는 거야. 미를 완전히 당기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당기고 난 다음에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그러면 타설을 하면서 완전히 콘크리트가 굳어지면서 이게 그때 이제 당겼던 강연선을 이제 풀어주는데, 이제 이 콘크리트가 이제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중을 줘도 이런 크리프라든가 이런 크래킹 이런 현상이 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론 건축공사에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건축공사에서는 여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아니고 이제 포스텐션 공법을 많이 쓰지. 이제 요즘에는 요 프리텐션보다도 요 포스텐션 공법을 많이 사요. 이제 미리
요 시스관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탓을 전에 탓을 할 때 시스관이라고 해서 시스관을 여기다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다 굳고 난 다음에 이 관 속에다가 요 강선, 이 PC 강제를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압력을 굉장히 압력을 줘서 당기고 난 다음에 이 구멍을 다 채워넣는 방법을 쓰는 것들이 이제 이게 포스텐션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다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좌측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그 구멍에 강선을 집어넣고 이렇게 정착을 시켰죠. 정착구 이렇게 정착을 시킨 걸 요게 이제 포스텐션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 정착구야 여기 그래서 PC 강제를 집어넣고 포스텐션 지금 공법 이제 시공하는 것도 시공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시스관을 집어넣고 정착 거푸집 설치할 때 정착구를 집어넣고 시스관을 집어넣고 이제 콘크리트 사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건 건물에 사용하는 거죠. 콘크리트 사정 이제 강선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요 관 속에 미리 넣은 콘크리트 속에 넣은 그 관에다가 강선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인장을 강선을 인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라 해서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가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유리 섬유는 이제 우리가 섬유질인데 유리 섬유라고 해서 유리가 이제 섬유질이잖아요. 이게 인장력이 이제 이걸 이제 균열을 이제 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 유리섬유를 넣은 것들이야. 여기에다 이제 뭐 철로 된 것도 넣기도 하고 그래요. 보강 콘크리트 이런 거는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이 이제 유리섬유 보강 콘크리트다. 그레스 파이버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유리섬유가 이제 인장력이 쓰인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유리섬유 보강으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물치장 콘크리트는 외벽에 이제 치장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면 그대로 이제 그 노출되게 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옹벽 같은데 보면 저기 우측에 상단에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이제 스티로폴로 생긴 이걸 문양 거푸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거푸집에다가 이런 문양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탈형을 하면 이런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석축처럼. 요런 걸 재물치장 콘크리트라 그래.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그 밑에 하부의 사진 보면은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이 매끈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아무런 마감 안 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재물치장 콘크리트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아주 흠집이 없게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타설할 때 다짐을 잘해야 되고 시공의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공이 아주 정밀성을 요구를 해요. 자, 한번 요거 시공 관리 시 중요 사항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경량 골재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가볍게 만든 콘크리트를 경량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가볍게 만든 거. 거기에 이제 경량 골재라고 해서 다공질, 질석, 펄라이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LC 콘크리트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제 아주 가벼운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경량 골재를 넣는 거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화학약품을 치면 기포를 발생시킨 거. 아까 얘기했죠. 기포를 발생시킨 게 이제 경량 콘크리트다. 아까 여러분들 아파트의 방바닥에 집어 넣는 게 경량 기포 콘크리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뭐 위에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 기포 콘크리트 지금 아까 이렇게 보여줬죠. 방바닥 밑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게 타설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방바닥 같은 경우는 기포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예요. 타설을 해서 여기 싹 면을 맞춰 나오고 나면 여기는 이거는 시멘트하고 시멘트 속에 화학 약품만 들어가요. 이 기포제만. 여기는 뭐 모래 자갈은 안 들어가.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 거야. 이렇게 층간소음 방지제를 하고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굳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난방용 코일을 시공을 해 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성을 증대시킨 것들이고, 그러니까 유동성 이제 증대시킨 거다. 뭐그 정도만 알면 돼요. 뭐 유동화 콘크리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균열.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 균열은 이제 뭐 균열은 콘크리트의 수축, 이라든가 원조 수축, 뭐 그냥 뭐 단열, 팽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균열로 인해서 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에 부식이 발생을 하고 이 또 면에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라든가 물이 들어가면 탄산화가 그만큼 빨리 발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균열이 굉장히 콘크리트의 수명을 좌우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건물 외부 벽체 등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출된 균열 부위에 통하여 철근에 물과 공기가 접촉해서 철근이 부식이 가소가 돼서 요게 이제 점점 더 균열이 더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균열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돼.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예전엔 중성화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탄산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CO2가 CO2가 이제 그 콘크리트 성분의 그 수산화칼슘하고 부반응을 해서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탄산화하다 한다. 예전에 이제 중성화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콘크리트 부식이 되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철근이 녹이 슬면서 빨리 이제 전체적으로 빨리 이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면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균열 발생하면 그 표면에 뭐 다른 걸로 미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마감을 또 하고 그다음에 철근하고 피복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든가 이제 두껍게 하게 되면은 또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좀 있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염분에 의한 분야. 이게 이제 염분 때문에, 염분이 이제 철근을 녹을 이제 쓰게 하니까, 특히 이제 바닷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염분이 많죠. 그래서, 염분이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염분을 이제 못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철근이 부식이 돼서, 염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기타 한번 이건 이제 읽어보면 될 거야. 기타 균열들은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이것으로써 이제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를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고 이게 콘크리트가 중요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29일 날 중간고사를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에요. 29일 날. 중간고사는 기출문제에서 한다 그랬어요. 기출문제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9일이니까 22일 강의한 것과 그 안에서 기출문제를 갖고 낼 거예요. 기출문제를 중간고사를 낼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고, 그건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29일 날 중간고사를 여러분들 이제 그날 여러분들 얼굴 보겠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 대면 강의 예정인데, 또 그때 또 가봐야겠죠. 대면 강의 하길 진정으로 바라요.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제발 이 코로나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 자, 그 시험 공부들 잘들 하고, 좀 중간고사는 내가 20문제를 낼 예정이에요. 20문제. 그 시험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래요. 자, 수고들 하셨어요. 또 다음 강의 때 봅시다.